혹시 매일같이 쓰던 밥벌이 도구가 있잖아요. 네네. 어쩌면 뭐 내 경력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다. 이런 통보를 받으면 기분이 어떨까요? 와, 정말 눈앞이 캄캄해질 것 같은데요? 그렇죠. 최근에 어도비 애니메이트 이 프로그램을 쓰는 사용자들이 바로 그런 상황을 겪을 뻔했습니다. 네, 맞아요. 어도비가 제품 지원을 완전히 중단하겠다고 발표를 했다가 정말 거센 항해에 부딪혔죠. 네, 그래서 하루 만에 결정을 번복하는 그런 소동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서찬희님의 글이 바로 이 사건을 아주 날카롭게 파고들고 있는데요. 네, 이게 단순히 그냥 오래된 소프트웨어 하나 없애려다 생긴 해프닝 이렇게 볼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특정 기업의 그 막강한 시장 지배력이라던가 또 사용자와 기업 사이에 있는 그 신뢰의 문제. 아, 신뢰 중요하죠. 네, 그리고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쓰는 이 디지털 도구들이 사실은 얼마나 취약한 기반 위에 서 있는지를 생각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맞아요. 내 돈 내고 내가 쓰는 건데 왜 자기들 마음대로 없애?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그럼 오늘 이 소동의 전말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좋습니다. 먼저 어도비가 대체 무슨 발표를 했고 왜 하루 만에 말을 바꿨는지 그 급박했던 상황부터 좀 따라가 보고요. 네네. 그 다음엔 이 애니메이트라는 도구, 아마 많은 분들은 플래시라는 옛 이름이 더 익숙하실 텐데 이 도구가 걸어온 흥미로운 역사도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건이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 어떤 의미를 던지는지 그 교훈까지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네요. 네, 이게 정말 남의 일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정말 하루아침에 날벼락 같은 소식이었을 것 같아요. 그 시작이 바로 어도비가 사용자들한테 보낸 이메일 한 통이었다고요? 네, 그야말로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어요. 어떤 내용이었길래 그렇게까지 표현을 하세요? 이메일 내용을 보면 2026년 3월 1일부터는 애니메이트 판매를 중단하고 네. 1년 뒤인 2027년 3월 1일부터는 아예 기술 지원도 끝내겠다는 거였죠. 와, 이게 단순히 더 이상 업데이트는 없습니다.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문제가 생겨도 안 고쳐주고 나중에는 프로그램 자체를 다운로드할 수도 없게 될 수 있다는 의미니까요. 와, 그건 정말 이걸로 작업 중인 프로젝트가 있는 사람들은 어떡하라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렇죠? 당장 이걸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기관도 많을 텐데요. 당연히 사용자들 반응이 엄청 났겠어요. 상상 이상이었죠. SNS나 관련 커뮤니티가 그야말로 폭발했어요. 내가 수년간 쌓아온 기술과 포트폴리오가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되는 거냐, 뭐 이런 격한 반응부터 어도비는 사용자를 그냥 돈줄로만 보는 거냐 이런 비난까지 쏟아졌습니다. 그럴 만하네요. 특히 지금 당장 애니메이트로 장편 애니메이션이나 광고를 제작하고 있던 스튜디오들은 그야말로 패닉 상태에 빠졌죠. 당연하죠. 이런 거센 반발에 어도비도 결국 백기를 든 거군요. 네, 불과 하루 만에요. 어도비도 여론이 이렇게까지 험악해질 줄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황급히 말을 바꾼 게 네, 완전 단종은 아니고 유지보수 모드로 전환하는 것이다 라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유지보수 모드요? 네, 최악의 상황은 피하게 해주겠다는 일종의 타협안을 제시한 셈이죠. 유지보수 모드라 뭔가 있어 보이는 말이긴 한데 사실상 앞으로 신경 안 쓰겠다는 말을 그냥 포장한 거 아닌가요? 정확히 보셨어요. 그 뉘앙스를 이해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사용자들한테 정말 위안이 됐을까요? 유지보수 모드라는 건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거나 시대에 맞는 업데이트는 이제 없다는 걸 의미해요. 아, 역시. 다만 기존처럼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해서 쓸 수는 있고 치명적인 보안 문제나 버그 정도는 계속 수정해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 프로그램이 사라져서 기존 작업 파일조차 열지 못하는 그런 최악의 사태는 막아준 셈이네요. 네, 맞습니다. 사용 선고에서 무기징역 정도로 감형된 느낌이네요. 당장 죽지는 않지만 미래는 없는. 하하, 비유가 아주 정확하십니다. 결국 시한부 선고라는 본질은 바뀌지 않은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완전한 해결책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어떤 거죠? 아니, 요즘 누가 플래시를 쓴다고 저렇게까지 반발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아, 맞아요. 저도 사실 그 생각 먼저 했어요. 사실 그게 이 사건의 핵심을 관통하는 오해이기도 하고요. 바로 그 지점이에요. 저도 사실 플래시하면 2000년대 초반에 유행했던 지금은 사라진 옛날 기술이라는 인상이 강했거든요. 네네. 엽기토끼 마시마로나 졸라맨 같은 거요? 그렇죠. 플래시는 사실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개의 얼굴이요? 하나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웹브라우저에서 동영상이나 게임을 보여주던 웹 플러그인으로서의 플래시예요. 네. 이건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에서 지원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모바일 시대에 밀려나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다는 거군요. 네, 플래시의 또 다른 얼굴, 그리고 어쩌면 더 중요한 본질은 바로 벡터 기반의 아주 강력한 애니메이션 제작 도구라는 점이었어요. 아, 웹 기술로서는 죽었을지 몰라도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창작 도구로서는 여전히 막강한 현역이었던 거죠. 자료를 보니까 정말 놀랍더라고요. 우리가 아는 유명한 작품 중에도 이 플래시, 즉 지금의 애니메이트로 만들어진 게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렇죠. 앞서 말한 마시마로는 물론이고 으쌰으쌰 우비소년 같은 TV 애니메이션 시리즈 전체를 이걸로 만들기도 했다고요. 맞습니다. 심지어 해외 유명 애니메이션인 마이 리틀 포니 같은 작품도 이걸로 제작됐다고 하니 와, 정말요? 그게 이걸로 만들어진 거였어요? 네, 이게 단순히 추억의 유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어도비도 2016년에 아예 프로그램 이름을 플래시에서 애니메이트로 바꾸면서 우리는 이제 웹 기술이 아니라 전문 애니메이션 제작 툴이라는 정체성을 확실히 했고요. 아, 그래서 이름이 바뀌었구나. 네, 수많은 애니메이터, 웹툰 작가, 교육기관에서는 여전히 이 애니메이트를 핵심 작업 도구로 쓰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단순한 옛 기술의 퇴장이 아니었네요. 그렇죠. 지금 당장 내 밥벌이에 쓰고 있는 망치와 톱을 빼앗기는 일이나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그렇게 역사를 알고 보니 어도비의 결정이 더 이해가 안 가네요. 이렇게나 많은 현역 사용자들이 있는데 대체 왜 갑자기 단종이라는 극단적인 카드를 꺼내들었을까요? 네, 그들이 밝힌 공식적인 이유가 좀 애매하긴 했어요. 뭐라고 했는데요? 기술 발달에 따라 사용자 요구에 더 잘 부합하는 새로운 플랫폼과 패러다임이 등장했다는 거였어요. 와, 굉장히 원론적이고 알맹이가 없는 답변이네요. 그쵸. 그냥 시대가 변했으니 없앤다는 건데 이건 이유라기보다는 그냥 통보처럼 들리죠? 어도비가 AI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으니 좀 오래된 프로그램은 정리하려는 움직임일 수도 있겠고요. 바로 그 지점을 짚어주고 있어요. 글쓴이는 이걸 어도비가 AI 시대를 맞아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허둥대는 모습에 일부러 해석합니다. 아, 허둥대는 모습이다. 네, 사실 최근 어도비의 위상은 예전 같지 않거든요. 포토샵 프리미어 같은 프로그램들이 각 분야에서 여전히 강력한 표준이긴 하지만 절대적인 제국은 아니라는 거죠. 맞아요. 특히 구독료 모델로 바뀐 이후에 사용자들의 불만이 꽤 커졌잖아요. 네, 매달 나가는 돈이 만만치 않으니까요. 그래서 대체 프로그램들도 많이 주목받고 있고요. 그렇죠. 자료에서도 언급된 것처럼 특히 만화나 일러스트 업계에서는 일본 셀시스의 클립 스튜디오가 대세가 된 지 오래입니다. 아, 맞아요. 클립 스튜디오. 이제 포토샵으로 만화를 그린다고 하면 오히려 아직도요? 라는 반응이 나올 정도니까요. 아하, 그 정도인가요? 네, 영상 분야에서도 다빈치 리졸브나 파이널컷 프로 같은 강력한 경쟁자들이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충성도 높은 사용자들이 여전히 많은 프로그램을 갑자기 버리겠다고 한 건 정말 이해하기 힘든 악수처럼 보이는데요. 그렇죠. 단기적인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지는 몰라도 어도비라는 브랜드의 신뢰도를 스스로 깎아먹는 일이잖아요. 정말 치명적인 타격이죠. 이번 사건으로 사용자들은 어도비는 돈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언제든 우리를 버릴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을 거예요. 아, 그게 무섭네요. 이제 누가 어도비의 다른 비주류 프로그램을 믿고 자신의 핵심 작업 기반으로 삼으려고 하겠어요? 언제 또 애니메이트처럼 버려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유지보수 모두도 결국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문제가 남았고요. 네, 그게 장기적으로는 더 큰 문제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기능 개선이 없다는 건 네. 앞으로 윈도우나 맥OS 같은 운영체가 대대적으로 업데이트될 때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거든요. 아, 호환성 문제? 네, 예를 들어 윈도우 15가 나왔는데 애니메이트가 안 돌아가도 어도비는 우리는 버그랑 보안만 책임져요. OS 호환성은 우리 소관 아님. 이렇게 나올 게 뻔해요. 결국 자료에 나온 비유가 딱 맞네요. 오래된 출판사에서 보안에 취약한 구형 컴퓨터로 옛날 버전의 쿼크 엑스프레스 같은 프로그램을 억지로 돌리는 것처럼요. 맞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작업물과 노하우 때문에 쉽게 버리지는 못하는데 쓰기는 점점 불편하고 위험해지는 계륵 같은 존재가 되는 거죠. 결국 사용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다른 프로그램으로 옮겨가는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어도비는 그 과정을 스스로 재촉한 셈이고요. 이건 장기적으로 어도비 생태계에 대한 사용자들의 충성도와 신뢰도를 무너뜨리는 자충수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상황이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께 시사하는 바를 좀 더 깊이 이야기해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사실 이건 단순히 애니메이션 제작자들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 대부분이 특정 회사의 소프트웨어나 플랫폼에 깊숙이 의존해서 일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이게 비단 어도비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게 핵심입니다. 당장 제가 매일 쓰는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나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만약 구글이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구글 독스 유료화할 거고 돈 안 내면 기존 파일 다 삭제합니다. 라고 발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와,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요. 업무가 그냥 마비되는 수준이겠죠. 그렇죠. 결국 이번 어도비 사태는 시장 점유율이 높은 특정 업체의 도구 하나에 우리의 모든 것을 의존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아주 명확하게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겠네요. 글쓴이가 바로 그 지점에서 아주 적절하면서도 소름 돋는 가정을 하나 던집니다. 어떤 가정이요? 만약 지금 만화가들이 가장 많이 쓰는 클립 스튜디오의 제작사 셀시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런 발표를 한다면 어떨까요? 최근 생성형 AI 기술이 너무 발달해서 이제 아무도 직접 그림을 안 그릴 것 같네요. 그래서 저희는 내년부터 클립 스튜디오 개발을 중단하고 서버도 닫아서 기존 파일 접근도 막겠습니다. 와,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네요. 그렇죠. 수많은 작가들의 생계가 하루아침에 막히는 건 물론이고 수십 년간 디지털 형태로 축적된 수많은 웹툰과 만화라는 문화유산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릴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맞아요. 이번 애니메이트 사건은 그게 단지 상상 속의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보여준 거고요. 우리는 편리함 때문에 하나의 도구, 하나의 플랫폼에 깊숙이 종속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마이크로소프트 365, 구글 워크스페이스처럼요. 모든 게 연동되고 편하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그 편리함의 대가는 바로 통제권의 상실일 수 있다는 걸 이번 사건이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통제권의 상실. 네, 기업의 정책이나 전략 하나에 우리의 작업 방식, 심지어 우리가 만들어낸 과거의 결과물까지 모두 인질로 잡힐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이번 사건은 우리에게 아주 현실적인 교훈을 남기는 것 같아요. 네, 어떤 걸까요? 각자 자신의 분야에서 사용하는 핵심 도구가 있더라도 거기에 모든 걸 걸지 말고 한두 가지 정도의 대안, 그러니까 플랜 B를 항상 마련해 두어야 한다는 거요. 아, 일종의 디지털 보험을 들어놓으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딱 그 표현이 맞네요. 맞아요. 그게 당장은 좀 귀찮고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어요. 새로운 툴을 배우는 건 시간과 노력이 드는 일이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이번 사태를 보면 그게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처럼 느껴지죠. 특정 기업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다양한 도구를 다룰 줄 아는 능력이야말로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서 자신의 작업물과 경력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무기가 될 겁니다. 오늘은 어도비 애니메이트 단종 소동을 통해 하나의 디지털 도구를 둘러싼 기업의 결정과 사용자의 반발, 그리고 그 이면에 담긴 신뢰와 시장 지배력의 문제까지 깊이 파고들어 봤습니다. 네, 단순히 한물간 소프트웨어의 퇴장 해프닝이 아니라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진 사건이었네요. 네, 이 사건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던지는 질문이 또 있는 것 같아요. 네, 바로 그 부분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창작 도구나 업무 도구들이 점점 소수의 거대 기업이 제공하는 월 구독 서비스 형태로 바뀌고 있잖아요. 그렇죠. 거의 대부분 그렇게 바뀌었죠.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는 우리가 만든 결과물과 그것을 만드는 도구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프로그램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매달 돈을 내고 창작할 수 있는 권리를 잠시 빌려 쓰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리고 그 권리는 언제든 프로그램을 빌려준 주인의 사정에 따라 회수될 수 있는 아주 불안정한 권리일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내 돈 내고 내 시간을 들여 만든 나의 작업물이 과연 온전히 나의 것인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